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양여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2회 HAP 브랜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지속가능 패션과 소비 트렌드 시프트를 주제로 진행되는 근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HAP 브랜드 운영팀 주임교수 윤경구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시청하시는 교직원분들과 가족회사 여러분, 전국의 링크플러스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사를 마칠 때까지 경청해 주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여대 총장 나세리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2회 HAP 브랜드 포럼 행사를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전같이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진행하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 행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 행사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우리 대학의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2017년도 지역산업 기반의 소셜 패션 비즈니스로 출발한 이래 대학 구성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온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패션 산업이 소비자의 컨택트 욕구가 강한 분야였다면 지금부터 요구되는 패션 산업은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언택트와 온택트를 아우르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변화의 속도뿐만 아니라 변화의 방향입니다. 이번 HAP 브랜드 포럼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의 변화와 그 방향을 잘 포착해 나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연을 해주시는 주식회사 PFIN의 이현주 이사님, 주식회사 AI바의 김보민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애쓰신 링크플러스 사업단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즐겁게 강연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제1회 행사에 이어 오늘 제2회 HAP 브랜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본대학 나세리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가족회사와 전국 각처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시는 여러 대학의 사업단장님들, 사업자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대학이 위치한 서울시 성동구는 4,600여 개의 제조업체들 중 약 40%에 달하는 1,800여 개가 패션 관련 제조업체로서 2016년 서울시로부터 소셜 패션 사회적 경제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시작한 저희의 링크플러스 사업은 지역 산업 기반의 소셜 패션 비즈니스로 출발하였고 올해 제4차년도로 접어들어서 본격적으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말 런칭한 저희 대학의 링크플러스 산학 공동 브랜드인 HAP 브랜드 컨셉은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인 스타일텍 그리고 자원 재활용 개념의 프리사이클링을 통해 오늘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와 소비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19 지속 가능 패션과 소비 트렌드 시프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대중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패션 산업의 변화를 파악해 봄으로써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는 국내 최고의 패션 트렌드 컨설팅사인 주식회사 PFIN 이현주 이사님, 그리고 AI 기반 VR, AR 콘텐츠를 선보이는 패션 테크 기업 AI바의 김보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양여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패션과 IT의 결합을 통해 패션 산업의 미래를 리드하는 지역 산업의 견인차로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퍼스트퓨 코리아 PFIN 라이프스타일 랩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 코로나 이후의 그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그에 따른 패션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로나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비포 코로나, BC라고 하고 코로나 이후를 AD, 그래서 애프터 디지즈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정리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존에 서서히 증폭되고 있었던 원마일 라이프, 온택트, 자연 친화, 소비 감소, 리세일, 네, 이런 변화들이 소비자의 새로운 일상이 되게 됐다라는 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해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이게 일상이 돼버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이 결국 탈성장, 그린 라이프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네, 이런 그린 라이프를 준비하는 패션 산업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보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 그 소재 사용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생산 시스템, 유통 채널, 마케팅에 이르는 그 단계별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 가능 소재와 디자인입니다. 네, 명품 브랜드의 이제 재활용 소재 컬렉션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부터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들조차도 이제 재활용 소재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 쓰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그냥 예를 들자면 에트로 같은 경우가 지난해 이제 재활용 페트병 원료로 만든 그런 보디 오션 이런 그 컬렉션을 발표를 한다던가, 버버리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좀 해결하는 에코닐 캡슐 컬렉션 같은 것들을 선보이는 건데, 버버리 같은 경우는요, 이런 보다 순원적인 패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지금 50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재활용 소재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재활용 소재를 활용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 돼버렸죠. 심지어는 지금 재활용 소재 의류 브랜드가 전성시대인 그런 시점까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호팔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플라스틱 페트병, 어망, 낡은 옷,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재활용 소재로 해서 재활용 100%로 이제 소재를 활용을 해서 옷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재활용 소재를 수집하는 것조차도 가까운 지역에서, 왜냐하면 멀리서 오면은 그런 운송비 같은 것들로 탄소 발자국을 남기니까 그런 지역 내에서 그 생산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산에서부터 이런 그 운송까지를 전부 생각하는 그런 재활용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지속가능 의류 브랜드들이 지금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그거 자체를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프랑스에서만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멀어봤자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지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딘지에 대한 것까지 다 표시를 해주는,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한 브랜드다라는 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지금 오저스트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100% 리사이클드 소재를 활용을 하고요. 역시나 프랑스에서만 생산이 되는 옷들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탈성장 시대의 뉴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소재상에서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을 한다라면 디자인상에서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네덜란드 디자이너인 듀란 렌팅크의 이제 컬렉션인데요. 이 듀란 렌팅크 같은 경우는요, 이 업사이클링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LVA 매치 그 프라이즈에서 이제 최종 수상 후보까지 올라갔었던 친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영국의 유명한 편집 매장 브라운 같은 경우가 이런 순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컨셔스 카테고리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듀란 렌팅크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리테일 상으로다가 협업한 콜라주 컬렉션을 제안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래서 유통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이런 그린 라이프를 위한 그런 패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뭐 소재나 이런 업사이클링 디자인뿐만 아니라요. 사실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공 과정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가공이라든지 그런 염색 같은 걸로 인해서 환경 오염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식물 염색, 그다음에 염색을 최소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트렌드 컬러 자체가 에쿠르 컬러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그 최소 염색을 거의 하지 않은 그런 그 컬러들이 그 트렌드 컬러로 각광을 받고 있죠. 보시는 이제 니엔크 호그블릭 같은 경우는요, 그 더치 디자인 위크에서 아예 그 부스를 이렇게 꾸몄어요. 자기네가 실제로 염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꾸미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요, 시스 마잔의 컬렉션인데요. 시스 마잔이 사실은 그 전 시즌에 이 컬렉션 20FW 컬렉션인데 그 전 시즌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 VR 뭐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뭘 했었냐면 코넬 대학의 그런 염색 스튜디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to really appreciate how accessible things are. And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소재에다가 꽃잎을 넣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정말 친환경으로 염색을 하는, 이걸 가지고 이 만든 소재로 만든 컬렉션을 실제로 컬렉션에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국 브랜드 스토리 MFG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친환경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옷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른 전 과정에서 좀 무해한 옷을 만들자, 이게 슬로건이고요. 그래서 식물성 염료를 활용을 하고, 그래서 보시는 이런 컬러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친환경 컬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정뿐만 아니라요, 재활용을 하려면은 가공되는 그 물질 자체가 단일한 재료일수록 그 재활용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공뿐만 아니라 단일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서 더욱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요, 텍스타일 스튜디오인 바이보르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재료를 사용을 하고 약간 윤리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트루칼라라는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아디다스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러한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 하우스 오브 다그마라는 브랜드는요, 스톡홀름 기반의 브랜드인데요. 얘네는 자체적으로 굿초이스 태그라는 태그를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뭘 했냐면은 뭐 오가닉 코튼이라든지 이렇게 그 뮬레징을 안 한 우리라든지 채색을 안 한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지속 가능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자기네가 인증하는 그런 라벨인데요. 특히나 자기네가 이제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이제 디자이너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굿초이스 라벨의 제품들만 판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거는요,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부터 지금 재료나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생산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셨다면은,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아예 그런 생산 시스템 자체에서 이런 친환경을 고려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더 노스페이스를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2018년도부터 이 메이드 포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재활용 재료 소싱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고 부분입니다. 재고. 네, 사실 패션 브랜드들은 이제 환경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매출이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고율 0%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패스트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이게 굉장히 목표가 된 그 시점부터 과도한 양의 상품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전 산업계를 통틀어서 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산업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게 되면서 지금 패션계가 굉장히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리테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브랜드들로까지 지금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메이드 투 오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요를 예측을 해서 대량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요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타포르테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 그 컬렉션 21SS 패션 위크 기간 동안에 뭐 버버리라든지 뭐 빅토리아 베컴이라든지 뭐 토템 이런 브랜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프리 오더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요, 런웨이 상품을 이렇게 바로 프리 오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패션 피플들의 잇 브랜드로 급부상을 했다라고 하는 텔파라는 브랜드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가 직접 오더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텔파백 시큐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딱 24시간 동안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최대 인기 상품의 모든 사이즈, 색상 제품에 대해서 프리 오더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그 프랑스 브랜드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호팔 같은 브랜드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소재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지역을 적게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생산 시스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진 한 벌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최대 65,000km를 오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건데, 이 브랜드 1083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물론 이제 불어로 읽어야 하지만 제가 불어는 미천하기 때문에 네, 이 1083이라는 브랜드는요, 이름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 프랑스 내에서 가장 먼 두 개 도시의 거리가 1083km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생산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1083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고, 메이드 인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오리진 프랑스 개런티라는 게 있대요. 두 가지 인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이드 인 프랑스는 그냥 제조 과정 중에 최종 단계만 프랑스면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모든 그 활동의 최소 절반이 프랑스에서 될 경우에만 오리진 프랑스 개런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획득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도 이제 LVMH 프라이즈에서 이런 이슈 부분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이제 수상자로 지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지난해 LVMH 프라이즈를 수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테베 마구구라는 디자이너인데요. 최초로 남아공의 이제 디자이너라고 해요. 그런데 이 브랜드의 가장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LVMH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이 결정적인 차별, 사실은 이런 로컬 디자이너들은 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가장 차별점이 뭐냐, 이 마구구의 옷은 전량 아프리카 현지 공급 업체에서 생산되고 유통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체 생산 주기를 지역 사회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가장 차별화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 그 테베 마구구 같은 경우가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목표 자체가 남아프리카에서 이 생산 전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내에서의 그런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이 와카탄이라는 쇼핑몰은요, 국내에도 사실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배민 같은 게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소매업이나 패션 산업 쪽에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유통 채널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인데요. 사실 이 그린 라이프를 준비하는 패션 산업 트렌드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유통 채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여기가 계속 글씨가 깨지고 있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통 채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다음에 버추얼. 그래서 재활용이라든지 뭐 그 리세일, 이런 거, 그리고 가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통 채널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SNS와 결합한 그런 개인 크리에이터 숍들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 부분은 이 디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중고 제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고나라랑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의 중고나라는 거기에서 뭔가 되게 패셔너블한 아이템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디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딱 보면 인스타그램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구조 자체가 인스타그램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판매자들이 마치 인스타그래머의 그 사람들처럼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자들은 정말 이게 중고 제품이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멋지게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리세일 마켓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인기를 얻으면서 이 리세일 마켓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에 거의 기폭제가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샘 노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팝의 샘 노엘이라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 리폼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막 이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NS를 본인도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만드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과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거의 딥합이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앞서 보신 게 이 소비자단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그런 거라면 이게 지금 브랜드단에서도 그런 기업단에서도 리세일이 워낙 뜨고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리세일을 위한 플랫폼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파페치 같은 경우가 이미 작년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거를 이제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다가 이거를 이제 론칭을 하면서 리세일 마켓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명품 브랜드들의 리세일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명품 브랜드들의 리세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을 수 있냐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내세우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파페치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었었던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기업, 브랜드 단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리뉴드라는 이 사이트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스페이스 옷들을 사고 팔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거의 이게 미국에서만 거의 한 19톤, 19톤에 가까운 의류가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활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프라이탁인데요. 프라이탁이 최근에 런칭한 스왑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입니다. 플랫폼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도 프라이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만 여기 들어가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탁 가방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교환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게 브랜드 상에서는 물건을 새로 사야 되는데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면서 프라이탁 자체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재활용 소재를 가지고 만든 그런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훨씬 더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를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메이드 투 오더 같은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는 반면 여기에서 보시는 건 이미 만들어진 재고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파는 새로운 그런 리테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좀 재밌는 게 로스트 스탁 같은 건데요. 이 로스트 스탁은 뭐냐면요.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패션 마켓의 주문 취소 규모가 거의 29조 원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취소된 게 거의 2조가 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로스트 스탁에서 뭘 하냐면 쉽게 말하면 서브스크립션 박스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면 이 재고들 중에서 굉장히 싸게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소비자한테. 그리고 이거에 그 수익금을 이 방글라데시 이 생산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뭔가 로스트 스탁 같은 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물건인데 재고인 거라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올진 모르지만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그런 그 유통 형태가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자, 여기 보시는 거는요. 유통업체나 생산업체가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직접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샵원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보석, 시계 뭐 이런 고가 액세서리에 집중을 하는 이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소비자한테 판매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매장에 진열됐었거나 아니면 뭐 샘플로 제작이 됐거나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재고를 좀 더 줄여나가는 그런 그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글로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그린 패션만 또 다루는 플랫폼입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독일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패션만,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패션들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굉장히 큐레이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큐레이팅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글로우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매거진을 운영을 하면서 소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 리세일 마켓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파페치도 그런 것들 내놨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리세일 마켓에서 사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말 리세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중고 물품도 있지만, 그 왜 리미티드 제품들 있잖아요. 네, 뭐 슈프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세일 시장을 크게 견인하는 그런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아까 파페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이 사실 크고는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얘네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 주식 시세를 여기에다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인지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팔고 어느 시점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물건을 팔려고 여기다 내놓으면 이거를 실제로 여기 이 회사에서 검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품인지를 확인을 해준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이런 뭔가 안전성을 이제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욕구, 니즈들이 굉장히 부상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이제 넘어서서 지금 넌 US 마켓에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도 이미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은요, 패션 이벤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그 패션 업계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미 준비했었던 뭐 컬렉션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컬렉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번 그 코로나 이후 두 번째 컬렉션이죠. SS21. 요때 지금 이제 뉴욕 패션 위크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패션 위크에서 온라인 위주의 이제 컬렉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찍은 걸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요번에 이제 두 번째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그 뉴욕 패션 위크에 나왔었던 그 온라인 컬렉션들을 모두 모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상 현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네가 이 요번에 컬렉션을 어떤 스토리를 담았는지를 보여주는 무슨 영화 형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게임으로다가 이거를 제안을 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요, 그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가 이거를 이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런웨이 360이라는 거를 이제 론칭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걸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형식으로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컬렉션뿐만 아니라 그 페어 같은 것들도 지금 디지털 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B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요번에 이제 9월에 디지털 쇼로다가 해서 전부 무료로 다 공개를 했는데, 자기네가 손해를 볼지어도 앞으로도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시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컬렉션이나 이런 페어 같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가장 필요해지는 게 뭘까요? 네, 쇼룸이나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보시는 주르나 오드르, 예, 오더 같은 예,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가상 패션 플랫폼, 가상현실 쇼룸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바이어들이 원래는 아날로그로 이걸 오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래서 런던 디지털 패션 위크, 뭐 프리미엄 베를린 이런 이벤트들하고 파트너십을 이미 맺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수의 그 브랜드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오더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이 왜 그 가상현실 그 안경 있잖아요. 네, 이걸 쓰고 이렇게 보면 360도로 그 옷을 다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시스템까지 구비를 하면서 마치 정말 실제로 가서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패션 브랜드들도 컬렉션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바이어들한테 자기네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고 더 멋지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망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그런 버추얼 디자인 전문 업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크루즈 컬렉션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 쇼룸으로다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가상현실로 이렇게 건물이 있고, 네,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게 형상화되면 그 안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 실제로 이 옷의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루브탱 디자이너가 직접 나와가지고 루브탱도 가상현실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컬렉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가상을 통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던 활동들을 이제 가상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면은요, 완전히 또 새로운 유통채널 혁신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사실 그 오프라인으로 옷을 사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남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컬링의 그 네오 EX 같은 컬렉션은 이게 뭐냐면은요,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소셜미디어에 보여주려고 한 번 입을 옷을 사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폐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을 찍어요. 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자기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덕트를 골라요. 이걸 고르면 자기가 마치 입은 것처럼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줘가지고요, 소셜 미디어에 내가 마치 이 옷을 사서 입은 것처럼 자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보시면 정말 내 입은 옷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과시하기 위한 거라면 그냥 가상에서 해결해,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네, 그런 정말 더 혁신적인 형태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요, 사실은 디지털 패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거 이제 저도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세계 최초로 제작한 블록체인 드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옷이 아니고 이제 그 가상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 블록체인 드레스가 경매에서 $9,500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죠. 네, 그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사실 실제로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 마케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의 핫 이슈 자체가 지속 가능 부서입니다. 지속 가능 부서. 예. 우리가 지속 가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꼭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구찌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인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를 이미 이제 2018년에 그 환경의 날을 맞아서 그 지속 가능성 계획의 일환으로다가 론칭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코로나 지나고 지난 6월에 리뉴얼을 했어요. 리뉴얼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 다양성, 포괄성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환경에 포커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 뭐 지속 가능성, 녹색 에너지, 멸종 위기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면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구찌를 소유한 패션 그룹 케어링의 그룹 이 자체가 최근에 이제 임원 새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엠마 왓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 엠마 왓슨 같은 경우가 그 매트 갈라 이런 행사에서 막 친환경 그 표방하는 그런 재활용 드레스를 입고 나온다든지 막 이러면서 이 친환경이 굉장히 앞섰던 그런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엠마 왓슨이 이 캐링 그룹의 지속 가능성 위원회 의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캐링 그룹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하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알렉산더 맥퀸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재고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재고 소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쓰지 않은 소재들, 남는 원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맥퀸 같은 경우는 그런 남는 원단들을 계속 지금까지 그 아카이브로 보관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히스토리도 자랑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도 강조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그런 마케팅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이라는 것들을 소비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앞서도 보셨지만 아까 구찌 이퀄리브리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움 하면서 순환을 위한 컬렉션 라인을 아예 만들었어요. 오프 더 그리드라고. 그래서 이 오프 더 그리드 라인을 이제 광고하는 이런 캠페인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프 더 그리드 자체가 뭐냐면 현대 사회의 그런 기관이나 설비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막 되게 도시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고 뭔가 자연에 친화적이고 이런 그래서 뭔가 이 대도시 한가운데에서 굉장히 뭔가 트리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구찌 같은 브랜드가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가의 동침이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브랜드 자체에서도 지금 지속 가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산업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지구를 오염시키는 산업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도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 앞선 브랜드다, 앞선 기업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나 혼자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은 뭔가 내가 이전까지는 우리의 경쟁 브랜드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브랜드하고도 같이 손을 잡으면서 지속 가능을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올버즈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버즈 자체는 원래가 친환경 슈즈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었고, 아디다스도 사실은 그 해양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둘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더 대단한 걸 만들겠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올버즈 아디다스 이 슈즈는 두 회사의 로고를 동시에 사용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패션 브랜드는 아닌데요. 코카콜라, 뭐 닥터페퍼, 펩시 이런 데가 같이 손을 잡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병을 쓰잖아요. 페트병. 근데 그 페트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통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다라는 거죠. 패션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같이 앞으로는 협력하는 그런 산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린 라이프를 준비하는 패션 산업 트렌드를 지속가능 소재와 디자인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로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버추얼 그런 가상과 그다음에 재생산, 리세일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유통 채널,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런 지속 가능 부분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하는 노력,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산업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연구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본교 하이유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궁금증을 대신 그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정성적으로만 느꼈던 걸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당황스럽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좀 두려움도 좀 앞서긴 하는데요. 저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한양여대 링크사업단 가족기업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톱하비즈 대표를 맡고 있는 조용우라고 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단장님께서 오늘 서두에 인사 말씀에 이제 성동구의 40여 % 되는 봉제 소공인이 1,800 기업이 있다고 하셨고 그 중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장님께서 말씀하신 키워드를 이렇게 쭉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지속가능 패션, 코로나19, 팬데믹, 뭐 그린 라이프, 기타 등등의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제 입장과 더불어 성동구의 1,800개의 봉제 소공인들이 이 트렌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돌파구가 있다면 뭐 혹시라도 팁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탈성장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어쩌면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특히나 제가 이제 앞서서 왜 유통 환경의 변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유통 채널이라는 거를 잘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사실 그 브랜드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은 사실 규모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작은 기업들에서 이런 그 지역 사회에서 생산되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만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는 물건을 잘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건이 사실은 너무 많은 시대고 이 지속 가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물건 소비가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찾고 싶은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지속 가능의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되게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그 유럽 지역에 소개해드렸었던 부분은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 그린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트렌드에 관한 이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니트과 이유미 교수님이 하신 질문이신데 언팩트 환경으로 인해 지금 패션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수요 회복과 성장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니트과 이유미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일단 저희가 조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니즈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홈에서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부분. 네. 왜냐하면 못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그래서 막 쓰레기 봉투 버리러 가면서도 드레스를 입고 나가고 막 이런 그 짤들이 돌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약간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최근에 요거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볼 때도 보면 그런 옷을 지금 가을이 돼서 너무 사고 싶은데 사도 입고 나갈 수가 없으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보복 소비라고도 하잖아요. 그 중국에서 이제 보복 소비가 나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가 이제 다시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완전히 막 그 맥시멀한 그런 것보다는 맥시멀리즘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좀 더 편안함을 탑재를 한다거나 굉장히 실용성을 탑재를 한다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옷하고 어울리게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다 부상을 할 전망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조금 수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조금 경제 부분하고 굉장히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니즈만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조금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이제 홈 관련. 왜냐하면 그래서 잠옷 같은 걸 예쁜 걸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집에서 편안하고 좀 집에 있지만 예전처럼 막 헐랭이처럼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즐기기 위한 거, 보여줄 수 있는 옷, 그래서 홈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어울릴 만한 옷,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탑 위주로다가 좀 소비가 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 트인 자연을 굉장히 즐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아웃도어 영향에 그렇지만 여전히 편안한 그런 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소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텐솔이라고 해서 그 국내 패션 이벤트는 크게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서울 패션 위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진행하는 뭐 패션 코드, 또 지방에도 몇몇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크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패션 위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루트라고 말하면 신진일 때 제너레이션 넥스트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3번 정도 정부 지원으로 서울시 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일부 SS 저희가 서울 패션 위크 때 DDP에서 했던 쇼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YGK 플러스 배운영이라고 아마 국내에 상당히 팬이 많은 탑 모델이죠. 성장된 브랜드다라는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 소개를 제 뒤쪽에 제가 했는데요. 저는 그 공대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이 패션이라는 어떤 산업을 그냥 디자인적인 면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나 이 해외 유명한 그 IT 기업들이 되게 흥미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어쨌든 제 눈에는 더 다르게 보였고요. 사실 국내는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약간 늦춰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이거 했었는데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부분이 제 깊게 이제 들끓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씩 개발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작년에 6월달에 이제 AI 바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 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사실은 뭐 뒤에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 유저가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앞면 옆면 사진만 2장 찍게 되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바디 사이즈를 추출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일단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방금도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에베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모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품률을 분명히 줄여야 되고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는 뭐 굳이 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플랫폼들이 최대 이슈고요. 그렇게 된 거는 뭐 최근에 언택트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있기 전에 작년까지도 판매 플랫폼 중에 그 모바일 쇼핑 품목 1위가 패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패션 이외에도 다른 아이템들도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의 어떤 그 구매 비중은 상당 부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패션 의류가 가장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동시에 분쟁 1위도 이제 패션 의류였던 거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저희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왜 그러면 온라인으로 옷을 사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역시 이제 사이즈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 가장 큰 로켓 배송을 하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무료 환불이라는 정책을 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무료 환불이 진짜 무료 환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플랫폼 측에서는 그런 정책을 피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담이 최종적으로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한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아마 이번 그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어떤 패션 생태계,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반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환경도 엄청나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뭐 반품하는 과정에 엄청 많은 뭐 패키지 그 포장지가 사용되고, 그리고 또 대개 매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피스 솔루션을 개발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본인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빠르게 본인 사이즈가 도출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사이즈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 혹은 반품이 늘어난다, 혹은 내 사이즈 때문에 고객이 약간 구매를 주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허들을 없애주고 싶었고요. 실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게는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반품률이 10배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반품한다는 이야기죠.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게 뭐 아마 제일 크게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좋든 싫든 어쨌든 언택트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관련돼서 환경오염도 상당히 큰 이슈가 돼 있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공기가 좋아지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핏이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LVMH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이죠.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패션텍 기업들을 랭킹을 매깁니다. 랭킹 매긴다는 게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요. 30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대상도 수여를 하고요. 작년에 이 대상 받은 업체입니다. 3D룩스라는 업체이고요. LVMH가 아마 이런 걸 하는 거는 단순하게 자기네들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기술들을 찾고 이 기술들을 본인들의 어떤 사업에 적용하고 본인들의 어떤 패션 제품에 혁신을 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되게 부러운 그런 어떤 배경인데요. 저희도 국내에서도 이런 좀 할 수 있는 패션 대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D룩스가 하고 있는 솔루션이 저희 마이핏하고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3D룩스의 솔루션을 제가 100% 면밀하게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솔루션을 좀 다운받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100% 저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하죠. 1822 되는 이 브랜드 업체인데요. 3D룩스 솔루션 도입해서 구매 전환율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반품률을 줄이고, 또 소비자가 내 사이즈 때문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경우에 어쨌든 사이즈를 이렇게 보여주면 구매 전환율이 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미국의 주별 사이즈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주 사이즈에 맞는 옷 생산을 한다. 사실은 중국도 남방이 북방보다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벨 브랜드를 8년간 운영하면서 그 지역별로 주문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남방은 XS, S보다 작은 사이즈 주문이 훨씬 많고요. 북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좀 비슷해집니다. 사이즈 그 요청하는 걸 보면. 3D룩스도 만약에 미국 내 그 큰 지역에 고객들이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생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엄청 길게 엄청 기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어떤 패션 생태계에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의 사이즈에 맞는 옷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반품 이슈를 떠나서 물론 반품도 줄 거고 폐기하는 물량도 작아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사실은 저런 그림이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빅데이터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국내 데이터가 모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저런 어떤 업체들도 이런 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진짜 효율적인 생산에 아주 큰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펄핏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여기는 신발로 가지고 이제 가상 피팅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상당한 어떤 그 협업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 뉴발란스랑도 협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투자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딱 언론에 공개되거나 아니면 우리 최근에 우리 주변에 생긴 게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근래에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마이핏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언제 어디서라도, 그러니까 공간, 시간 제한 없이 고객이 자기가 찍고 싶을 때 본인이 그냥 찍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2장을 찍고 앞면 옆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AI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이미지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서 고객의 바디 사이즈를 도출합니다. 현재는 저렇게 지금 2D로 뭐 허리, 가슴, 엉덩이 그리고 이제 팔 길이라든지 이런 한 5개 정도 사이즈를 도출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3D로 더 많은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50군데 정도의 사이즈를 도출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 과제도 같이 연계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앱은 저렇게 이제 2D적으로 사이즈를 도출해서 이렇게 당신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거를 사고 싶으시면 저런 모양입니다라는 걸로 이제 저희 앱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바라는 패션텍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이벨이라는 여성복 브랜드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제품들은 다 저희가 만들었던 에이벨이 만들었던 이번 여름 원피스고요. 저런 원피스 기반에서 이제 저희가 한 2-3달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고객은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은 편리한지, 그리고 또 고객이 본인 바디 사이즈를 도출해내고 옷 사이즈와 저렇게 2D 오버레이 시켰을 때 고객이 제가 내린 가설로 가설이 과연 맞는 건지, 저희 앱이 고객의 어떤 옷 선택에 특히나 사이즈 면에서의 뭐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2-3달 정도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번 물론 저 동영상이 최근에 만든 건 아닌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고객의 키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앞면, 옆면 2장을 찍는데요. 어떻게 찍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스 알림도 해주고요. 본인이 찍어도 되고 제 3자가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 자세가 안 맞추게 되면 자세를 맞추라고 화살표로 표시해줍니다. 저렇게 바디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팅을 해보고 싶은 옷을 이제 선택을 하면 저런 모양이 돼서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앱을 현재 만들고 있고 계속 UI, UX는 지금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보면 고객이 이제 예를 들어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하고 옆모습은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 팔을 올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게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내 몸의 위치를 디텍션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핸드폰에서 저희 회사 서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일단 저희는 뭐 AI 기술은 이렇게 지금 현재 마이핏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마이핏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앱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라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뭐 스타시어라든지 아니면 지그재그라든지 요즘 광고 많이 하죠. 그런 의류 패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저런 추가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정부 과제 연관시켜서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저희 마이핏 솔루션에 관심 많이 하시는 그런 국내 조합도 계세요. 의류조합.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매출도 저희 솔루션을 그쪽 조합의 버전으로 맞게 지금 저희가 개발도 하고 있고요.
아마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이제 이미지 위주로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되게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VR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또 쉽게적으로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하고 있는 VR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작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또 제가 저런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를 만났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필요할까? 패션하는 사람들이 HMD 장비 끼고 우한 사람들이 진짜 런웨이를 직접 봐야지 HMD 장비 끼고 복잡하게 더운데 그 앞에 있으려고 하겠니? 이제 사실 그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작년 아마 이맘때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원래 물론 뭐 저는 뭐 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쨌든 예전처럼 그런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이동도 되고 했으면 하길 진짜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도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잖아요. 서울 패션위크가 3월달에 캔슬됐죠. 그리고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DDP에서 무관중 쇼를 계획했다가 지금 최근에도 아마 그 플랜이 이제 없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제출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에이벨도 지금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패션위크가 전 세계적으로도 뭐 파행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왜냐면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분명히 예전하고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저번 주에 상해 패션위크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운행된다고 제가 어제 계속적으로 저도 상해 쪽에 있는 바이어나 아니면 저희 직원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시 물건을 상해 쪽으로 보내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에이벨 측면에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근데 8월 달에 네이버에 똑같아요. 동영상을 제공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카 디지털 패션위크라는 이름으로 컨텐츠진흥원이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에이벨이 선정이 되어서 AI와 컨텐츠를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주, 3주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었던 거였고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벨의 20FW 가을 겨울 12착장만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거 아마 VR 패션쇼를 제작하는 과정을 그냥 이렇게 대강 나열해 본 건데요. 사실은 모델링이라는 거는 가상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옷도 만들어야 되고 아바타도 만들어야 되고 아바타도 바디도 만들어야 되고 아바타 얼굴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아바타 머리카락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아바타의 화장도 해야 되고 눈동자도 만들어야 되고 다 이제 3D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아바타가 걷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도 물리를 적용시켜서 옷이 아바타 걸으면 옷도 역시 움직여야 되겠죠. 바람이 불면 옷이 날려야 되겠죠. 그런 것도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VR이 되기 위해서는 또 유니티라는 VR을 만드는 플랫폼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VR 쇼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뭐 유튜브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이를테면 뭐 진짜 뭐 이렇게 카메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가 여기서 이쪽으로 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동선을 기획하고 콘티를 짜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다시 다 돼야 이제 VR 쇼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이렇게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옷도 만들어야 되고 아바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무대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이핏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을 때 뭐 사진기도 스마트폰의 그 기종도 많이 다르고 거리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좀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정을 하시나요? 네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또 노란 마크가 보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뭐 아까 표현에 의하면 왜곡이 잡혔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포지션에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시만 있으면 굳이 이제 그 저희가 분석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핸드폰의 종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사진 그 알고리즘상 그 앞면 옆면 두 개 사진이 필요하고요.
한 2m 정도가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사진 찍는 지장이 없죠. 근데 이제 되게 좁으면은 전신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찍어도 예. 전신만 나오게 찍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음성이든 아니면은 매뉴얼로 안내가 있습니다. 7단계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도 좀 줄여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UX UI 단계에서 고객님이 자세를 취하도록 저희가 음성 그리고 문자로 이게 텍스트로 이게 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화면에 나온 걸 보니까 네. 뒷 배경이 흰색인데 발목 있는 데서부터 그냥 상관이 없더라고요. 흰색은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그 보통 이 영화 이 사진 촬영하거나 그러면 네네. 바닥까지 흰색으로 쭉 이렇게 색깔은 깔아놓고 크게 관계 없어요. 관계 없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거죠. 잘 만든 솔루션이면은 배경 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네. 그 저희가 처음에는 저게 이제 동영상을 2월달에 만들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마 처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고요. 예. 저희가 그 이후에도 지금 수개월간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뒷배경 색깔은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테스트를 하는데 아까 제가 얼핏 그 저희가 2D를 3D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 지원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0명을 저 회사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 지금 현재 300명 중에 200명 정도 테스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한다는 게 뭐냐면 고객이 실제 바디 사이즈를 재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아마 그 디자인 진흥원에서도 사이즈 코리아 프로젝트 하시는 거 하시잖아요. 저희도 네, 약간 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알고리즘에 맞게 알고리즘을 좀 인핸스먼트 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300명을 오시라고 해서 실제 사이즈 재고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솔루션 계속 보완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되게 좋게 찍지는 않고요. 저희도 되게 희한한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뒤에 이제 진짜 옷이랑 배경이랑 비슷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걸 탓하지 않아야지 저희 솔루션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 대략 그 AI 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 네. 정확하게 이제 쓸만하게 나오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그 몇 번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얘가 학습을 해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려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더 모어 더 베터죠.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이제 실제로 경험상 하셨 네. 일단은 저희 2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라도 지금 출력 데이터를 지금 어쨌든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지금 3D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300명 테스트하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객들이 테스트하고 고객들의 이제 유저 데이터들이 더 그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면 솔루션들은 더 좋아지겠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안 갔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예를 들어 저희 앱 계속 다운로드 받고 이분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그런 모델로 이제 저희 솔루션의 완성도나 아니면은 정확도를 계속 높일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공대를 나오셔갖고 개발하는 어떤 그 AI 쪽고 또 이제 한편으로 패션을 전공하는 운영 업체를 해서 대표를 맡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전공이 완전히 다르는 상황에서 어떤 패션의 커다란 카탈로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해야지 이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다 이제 그 팩트백 다르겠지만 대표님의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지 교과목에 뭔가를 이렇게 하면 정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키워야 되나 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교수님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 대답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스타트업 1등한 업체가 이제 그 디자이너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포항공대 그 기술자들, 그 핫바들 포항공대 공대생들이 아마 주축이 돼서 했던 회사고요.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 뭐 또 이렇게 저기 그 대전에 있는 갑자기 학교 큰 회사
카이스트 출신의 또 이렇게 석사들이 주축이 돼서 했던 회사도 있고요. 제가 보기 되게 잘하는 기술을 되게 이해를 잘하고 또 상당히 맨파워가 빵빵한 그런 회사들이 또 패션 쪽에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그런 회사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쉽게 봤다는 거죠. 자기네들 처음에 왜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렇게 뛰어난 인력 구조, 왜냐하면 저희가 인공지능하는 한국의 졸업 그 공대생들 뽑으려면 못 뽑아요. 저희 정도 스타트업이면. 왜냐하면 지금 다 데리고 갑니다. 삼성, LG 할 거 없이 뭐 네이버 할 거 없이 아마 제 생각인데 엄청 연봉도 높을 거예요. 지금 일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석사, 박사 정도 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만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면접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패션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물어보죠. 왜 패션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무 쉬워 보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왜냐하면 하는 데가 없고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은 뭔가 엄청 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에는 쉽게 봤는데 경쟁자가 없어 보여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패션한 사람들을 영입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잘 하시는 회사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또 저희가 그 ABL 브랜드를 8년 운영했고 AI바는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제가 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루고 있는 성과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AI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ABL을 8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ABL 8년 했기 때문에 ABL이 하게 되면은 얘네 AI바 만드는 기술은 한 번 더 쳐다볼 걸, 그러니까 더 쳐다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라는 신뢰를 모름지기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되냐면 분명히 앞으로는 이게 뭐 정부가 뭐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 이런 거 관계없이요. 뭐 4G, 5G 관계없이 분명히 융합은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합은 어떤 아카데미든 아니면은 뭐 정부든 다 피할 수 없는 큰 방향이고요. 그러면 융합 방향이 기술에서 패션이냐, 패션에서 기술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서도 패션의 코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패션 쪽에서 기술에 대한 좀 공부가 좀 더 되면 저는 오히려 그런 작년에 1등한 업체 그리고 분명히 패션 태그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업체가 패션하는 학생들이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그런 거죠. 뭐 코딩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근데 물론 대표가 다 코딩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AI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때면 파이썬이라는 뭐 그런 언어도 좀 공부해야 되고요. 뭐 아까 VR 같은 경우에 유니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가 또 C 언어 기반입니다. 그래서 C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마야라든지 맥스 같은 3D 모델링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패션 쪽에서 오히려 약간의 IT 교육만으로 사실은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패션텍 회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등한 업체라든지 그런 뭐 또 옴니어스라는 꽤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까 그게 이제 카이스트 하는 업체인데요. 거기는 이제 이미지 태깅하는 업체입니다. 요즘에도 언론 하면 이렇게 옴니어스 치게 되면 되게 많이 검색이 되고요. 저도 그 기술 인담 직접 뵌 적이 있는데 되게 훌륭한 분이고, 어쨌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패션이라는 코어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좀 더 늦춰지는 거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패션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 실장도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방송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패션위크에서 영화 그러니까 필름 제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영화 감독적인 시야도 있어야 돼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좀 너무 성스럽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네들도 패션텍에 되게 유니크하고 어느 정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사실은 대학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잘 우리가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잘 준비하는 것도 대학이 열심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강연해 주신 이현주 이사님과 또 김보민 대표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패션과 또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